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가 생각나는데 참 묘한 느낌이었어요. 500년 전에 쓰인 책인데도 마치 오늘날의 사회 문제를 예견한 것 같은 날카로운 통찰이 가득했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세대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회의 모순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유토피아는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철학적 대화체로 구성된 정치사상서에 가깝죠. 모어는 실제 인물인 자신을 등장인물로 설정하고 가상의 탐험가 라파엘 히슬로다이우스와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런 형식 자체가 참 영리한데요. 독자로 하여금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거든요. 대화체 형식은 플라톤의 국가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실제로 모어는 고전 그리스 철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당시 유럽, 특히 잉글랜드의 사회 문제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불평등한 토지 소유 문제, 사형 중심의 가혹한 형벌 제도, 노동의 불공정한 배분 등이 주요 논점이죠.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부의 집중, 양극화, 사법부의 문제들. 500년이 지나도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모어가 당시 영국의 엔클로저 운동, 즉 공유지의 사유와 현상을 날카롭게 비판한 대목입니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유명한 표현으로 양모업을 위한 목초지 확장이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을 묘사했죠. 이는 오늘날의 부동산 투기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우리 세대가 경험한 급격한 도시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역사를 떠올리면 모어의 통찰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공격적으로 유토피아 사회를 묘사합니다. 대서양 어딘가에 있다는 이 가상의 섬나라는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인 사회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재산 공유제입니다. 사유 재산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재산이 공동의 것이죠.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생을 살아온 우리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모어가 제시한 이 시스템은 단순한 공유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경쟁심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토피아 사회에서 금은 화폐가 아니라 의회의 족쇄나 병기로 사용된다는 설정입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절대적 가치를 지녔던 금에 대한 강력한 풍자이자 가치의 상대성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어요. 평생 돈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한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어가 단순히 공산주의적 이상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토피아 사회는 인간의 이성과 도덕을 바탕으로 한 질서 있는 공동체예요. 모든 시민이 하루 6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독서, 철학, 대화 등으로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동 단축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화두가 된 현대사회에서 모어의 제안은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세대에게 이 부분이 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일에 매달려 살아온 우리가 이제 여가와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잖아요. 유토피아 사회에서는 여가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자기개발과 정신적 성장의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과도 직결됩니다. 유토피아의 정치 체계도 흥미롭습니다. 각 지역은 대표를 선출하고 권력은 분산됩니다. 지도자는 추첨과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권력은 봉사의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권력을 사유하고 세습하는 현실 정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오랜 세월 정치의 변화를 지켜본 우리 세대에게는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국민을 섬기는 공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온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토피아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충분한 토론과 수기를 거친 합의 민주주의에 가깝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가족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역, 전국 단위로 차근차근 논의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성급한 여론 정치나 포퓰리즘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인터넷과 SNS로 여론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유토피아의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종교적 관용입니다. 유토피아에서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이는 종교 갈등이 극심했던 16세기 유럽의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진보적인 발상이었죠. 오늘날의 다문화 종교 사회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인생의 다양한 국면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타인의 신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에요. 무어가 제시한 종교적 관용의 원칙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유토피아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거나 다른 신앙을 비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대신 온화하고 합리적인 설득만이 허용됩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종교 갈등이나 이념 대립을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이념 갈등의 아픔을 직접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관용의 가치를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유토피아의 태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군사훈련은 하지만 절대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는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우리 세대에게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메시지입니다. 유토피아 사회에서는 전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용병을 고용하거나 적국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등 자국민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는 현대의 대리전이나 정보전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유토피아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어 자신도 이 사회가 완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로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뜻이니까요. 이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재 사회의 문제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유토피아는 좋은 곳을 의미하는 유토피아와도 발음이 같아서 이상향에 대한 꿈과 그것의 실현 불가능성을 동시에 암시하는 언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토피아는 우리에게 이상 사회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완벽한 사회는 존재할 수 없지만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상상력과 노력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오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세를 위한 더 나은 공동체 모델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토피아의 인구 조절 시스템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인구의 균형을 위해 가정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인데 이는 현대의 도시 집중 문제나 지역 불균형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 분포와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대목이에요. 특히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유토피아의 균형 잡힌 인구 분포 시스템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교육 제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시민이 학자이자 농부입니다. 이론과 실무, 정신적 활동과 육체적 활동이 조화롭게 결합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의 교육 문제, 특히 이론과 실무의 괴리 문제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죠. 유토피아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격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동체 의식과 도덕성을 기르는 것을 중시하죠. 이는 현대 교육이 경쟁과 성과에만 치중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손자, 손녀들의 교육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우려와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경제 시스템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토피아에서는 화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물품을 가져가고 능력에 따라 기여하는 시스템이죠. 이는 시장경제 시스템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상당히 낯선 개념입니다. 하지만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특히 자본주의의 폐해를 직접 경험한 우리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토피아의 경제 시스템에서 흥미로운 점은 잉여 생산물의 처리 방식입니다. 과잉 생산된 물품은 다른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비축해두었다가 필요한 때 사용합니다. 이는 현대자본주의의 과잉 생산과 소비 문제에 대한 대안적 사고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한 현대사회에서 이런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법과 질서에 대한 유토피아의 접근도 흥미롭습니다. 복잡한 법체계 대신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을 중시합니다. 이는 법의 근본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사회의 조화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현대사회의 복잡한 법체계와 비교하면 과연 무엇이 더 정의로운 사회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특히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체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도 부합합니다. 노동에 대한 관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종류의 노동이 존중받습니다.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의 구분이 없고 모든 일이 사회에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노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특히 은퇴 후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고민하는 세대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죠. 여성의 지위에 대한 유토피아의 시각도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이었습니다. 물론 현대의 성평등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16세기 기준으로는 여성의 역할과 권리를 상당히 인정하는 편이었죠. 이는 사회 진보의 점진적 성격을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받고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결혼과 가족 제도에 대한 유토피아의 접근도 흥미롭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안정을 추구하는 균형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딜레마와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혼에 대한 유토피아의 관점은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부는 합의하에 이혼할 수 있도록 하되 경솔한 이혼은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았죠. 의료 제도에 대한 유토피아의 접근도 현대적입니다. 모든 시민이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예방의학을 중시합니다. 이는 현대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와도 유사한 면이 있어요. 특히 노인 의료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고령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깊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유토피아의 관점도 주목할 만한데 개인의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균형감을 보여줍니다. 유토피아를 읽으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질문은 과연 이상 사회는 가능한가입니다. 모어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완벽한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선을 추구하는 인간의 의지를 격려하는 것이죠. 유토피아가 단순한 공상소설이 아니라 현실을 반추하게 하는 거울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사회의 모순과 한계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작품은 여전히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유토피아의 진정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현실과 이상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늙어가는 사회에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후세에게 남겨줄 수 있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유토피아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완벽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고민 자체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모어가 제시한 유토피아 사회의 여러 제도들이 모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근본 정신, 즉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마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것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토피아를 읽는 이유이자 의미인 것 같아요. 완벽한 사회를 만들 수는 없지만 더 나은 사회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는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죠. 현대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 환경 파괴, 불평등 심화, 공동체 해체, 정치적 양극화 등은 모두 모어가 500년 전에 제기했던 문제들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토피아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유토피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상상력 말이에요. 우리 세대가 가진 경험과 지혜, 그리고 유토피아가 제시하는 상상력이 만나면 분명히 후세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유토피아는 만들 수 없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회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만의 유토피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구독으로 새 작품을 소개할 때 찾아와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